나으리, 저 벌판에 진을 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14살 고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코웃음을 쳤지요. 삼천대군이 벌판 한가운데 진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지요. 벌판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군사들의 발이 빠졌고 말이 허우적거렸지요. 그 순간 산 위에서 적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가 삼천 목숨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요. 야단 마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야단마을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팔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먼 땅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산골이었지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한양에서는 공신들이 권력을 다투고 북쪽 변방에서는 여진족이 호시탐탐 국경을 노리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이 깊은 산골마까지는 나라의 소식도 나라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바람이 벌을 깎았고 산짐승도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을 우물은 얼어붙었고 땔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촌장 집 마당에 모여 의논을 했지요. 내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쨍한 날이었지요. 나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심부름 가던 한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14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부모 없이 7살 여동생 윤희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거지 녀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다른 거지와는 달랐지요. 이 아이에게 산은 곧 밥상이었지요. 도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울 쪽을 보았지요. 다시 산 쪽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입을 열었지요. 내일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왜? 눈이 올 것입니다. 많이요. 장정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촌장이 코웃음을 쳤지요. 이 날씨에 무슨 눈이냐? 하늘을 봐라, 쨍하지 않느냐? 도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쪽 산 참새들이 오늘 아침부터 낮게 날고 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항상 그러하지요. 그리고 아까 개울돌 밑을 살펴보니 개구리가 평소보다 한 뼘 더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위가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장정 하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참새하고 개구리한테 날씨를 배웠단 말이냐? 도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답했지요. 산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면 날씨를 알아야 합니다. 눈 오는 날 산에 올랐다가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참새가 틀린 적은 없습니다. 장정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촌장이 손을 저었지요. 됐다. 내일 간다. 애 말에 산을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도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지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손 한 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산길은 순식간에 눈에 묻혔습니다. 나무하러 갔더라면 산에 갇혀 얼어 죽을 뻔했지요. 장정들이 촌장 집 처마 밑에 모여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촌장이 멋쩍은 얼굴로 도린의 움막 쪽을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장정 하나가 중얼거렸지요. 참새가 틀린 적은 없다더니 진짜였구먼.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보는 눈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거지 녀석이었지만 뭔가 다른 아이라는 느낌이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그날 도리는 움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산에 갈 수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할 길도 없었습니다. 7살 윤희가 볕이 비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배고파. 사흘째 같은 말이었습니다. 도리의 가슴이 쪼여들었지요. 줄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이를 악물고 폭설 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움막 뒤 소나무에서 껍질을 벗겼지요. 칼도 없이 돌멩이로 긁어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데 손이 벌겋게 물들었지요. 피인지 추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소나무 껍질을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쓰고 텁텁한 냄새가 좁은 움막을 가득 채웠지요. 윤희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만 먹으면 돼. 나는 아까 뭐 좀 먹었어. 거짓말이었지요. 도리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습니다. 참새의 높이로 날씨를 읽고 토끼의 발자국으로 식량을 구하는 아이였지만 폭설 앞에서는 그 재주도 소용이 없었지요. 윤희가 죽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하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윤희가 잠든 뒤였습니다. 도리는 달빛에 기대어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지요. 아버지가 남긴 병법서였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글자가 바랜 낡은 책이었지만 도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한 번 읽은 구절은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읽은 대목은 이러했지요. 지형을 아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형은 알았지요. 이 산의 모든 골짜기, 물길, 바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수천 번을 헤맨 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장은 몰랐습니다. 전장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아이였지요. 병법서 표지 안쪽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언젠가 쓸 날이 온다. 도리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라 소중할 뿐이었습니다. 빈속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폭설 속에서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도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말세필이었지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있는 소리였지요. 도리가 예고한 그 폭설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윤희를 안아들고 움막 뒤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지요. 밤에 오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도리의 눈에 횃불 3개가 보였지요. 폭설을 뚫고 깜빡이는 불빛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지요. 그중 한 명이 지쳐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소리쳤지요. 이 판관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도리는 숨은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관복의 품계, 말의 상태, 호위 군사의 칼집이 다른 정도까지 읽었지요.
참새의 비행 높이를 읽던 그 눈으로 사람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폭설 속에서 이 산골까지 왔는지, 도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바위 틈에 윤희를 꼭 안은 채 숨소리조차 삼키며 밤새 귀를 세웠지요. 횃불 빛이 촌장 집 쪽으로 사라지고 말발굽 소리가 멈추고 그제야 도리는 윤희를 업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움막에 들어서자마자 윤희를 짚더니 위에 눕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았지요. 차가웠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윤희에게 먹일 것을 구해야 했지요. 새벽 산길을 내려가는데 대장간 박서방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도리, 어젯밤에 한양서 벼슬아치가 왔다더라. 촌장 집에 묵고 있단다. 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박서방에게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아는 것을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곧 화가 된다. 도리는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리의 하루 첫 일과였지요. 풀무를 한 식경 밀어주면 박서방이 보리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리에게는 그 보리죽이 하루치 품삯이자 아침밥이었지요. 풀무지를 하면서 도리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장간 마당 너머로 촌장 집 앞마당이 보였지요. 말 세필이 매여 있었고 관복 차림에 사내 둘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횃불 속에서는 칼집의 다른 정도만 보였는데 낮에 보니 칼자루에 새겨진 모양이 보였습니다. 관군 소속 표식이었지요. 도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호위 군사의 칼에 관인 문양이 있다는 것은 저 사내들이 지방 아전이 아니라 한양에서 직접 내려온 관리라는 뜻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왔을까? 눈보라의 길을 잃었다 치더라도 애초에 이 방향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풀무지를 마치고 보리죽을 받아 든 도리는 절반을 작은 나무 그릇에 덜어두었습니다. 윤희 몫이었지요. 매일 그러했습니다. 박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넌 맨날 밥만 먹고 어찌 힘이 나느냐. 도리는 웃기만 했습니다. 보리죽을 품에 안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리는 전날 놓아둔 덫을 확인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걸려 있었지요. 도리는 덫을 놓을 때 아무 데나 놓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눈 위에 남긴 발자국의 간격을 보고 뒷다리 힘이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를 가늠했지요. 약한 놈이 지나가는 길목에만 덫을 놓았습니다. 센 놈은 덫을 차고 도망가지만 약한 놈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훈장 송영감이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간격만으로 힘의 세고 약함을 가늠하는 아이가 신기했지요. 송영감은 혹시나 싶어 도리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천자문을 다 떼었지요. 송영감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내가 30년을 가르쳤지만 열흘 만에 천자문을 뗀 아이는 처음이다. 도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자를 보면 그림처럼 머리에 남사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송영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천자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한 번 지나간 산길의 돌멩이 위치까지 기억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비가 올지 눈이 올지를 맞췄으며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 어디로 갔는지를 짚어냈습니다. 산이 이 아이에게 글자보다 먼저 세상 있는 법을 가르친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도리는 움막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병서였지요. 도리는 그 책의 첫 구절을 벌써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 도리가 아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함경도 변방의 하급 무관이었다는 것, 매물을 바치지 않아 모함을 당했다는 것,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 이산골에서 병들어 돌아가셨다는 것. 도리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로는 이 낡은 병서만이 아버지의 흔적이었지요. 책장을 넘기다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어느 페이지 귀퉁이에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도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었으나 절반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리 있느냐? 문을 열자 박서방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 판관 나으리 일행이 떠나신다는데 폭설 뒤라 산길을 아는 자가 없어 난리다. 내가 가봐라. 박서방이 말을 이었지요. 폭설 뒤라 산길이 평소와 다르다. 눈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어느 비탈이 무너졌는지, 잘못 발 디디면 비탈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 마을 어른들도 나서질 못해. 내가 아니면 갈 놈이 없다. 도리는 손에 들린 아버지의 병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도리가 촌장 집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품에는 아버지의 낡은 병서를 안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이 판관 일행과 촌장, 마을 사람 몇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길 안내에 나서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제가 안내하겠사옵니다. 촌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거지 녀석이 무슨 산길을 안다고 나서느냐. 도리는 대답 대신 마당 위에 눈을 가리켰지요. 어젯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왔사옵니다. 그러니 동남쪽 비탈에 눈이 가장 얕게 쌓였을 것이옵니다. 큰 고갯길은 북사면이라 눈이 허리까지 찰 것이고 동남쪽 작은 골짜기를 타면 발목 깊이로 지나갈 수 있사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촌장도 마을 사람들도 말이 없었지요. 이 판관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의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4시옵니다. 바람방망으로 눈의 깊이를 아느냐?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에서 자랐사옵니다. 바람이 눈을 어디로 모는지는 겨울을 나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판관이 잠시 도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장서 보거라. 호위 군사 셋이 칼자루를 움켜쥐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요. 마을 어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아이에게 나으리의 목숨을 맡기느냐는 말이 들렸지요. 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움막에 혼자 남을 윤희가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지요. 산기에 접어든 집 안 10경쯤 되었을 때 도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사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신 자국이 아니었지요. 가죽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밑창에 무늬가 고르게 찍힌 값비싼 가죽신이었습니다. 도리가 몸을 낮추고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보폭이 좁아지요. 하지만 발자국의 깊이가 일정했습니다. 지친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걸은 것이었지요. 도리의 눈이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동남쪽 골짜기가 아니라 이 판관 일행이 원래 가려던 큰 고갯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리가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멈추시옵소서. 이 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왜 그러느냐? 이 발자국은 오늘 새벽에 찍힌 것이옵니다. 눈 위에 바람 무늬가 아직 덮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가죽신을 신은 사람이 이 깊은 산골에 있을 까닭이 없사옵니다. 호위 군사 하나가 비웃었지요. 아이가 발자국 하나 보고 호들갑이구나. 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걸음 앞으로 가서 눈을 걷어냈지요. 가죽신 발자국 옆으로 말발굽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발굽 자국이 얕았지요. 말에 사람이 타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이 탔다면 말발굽이 이보다 깊이 찍혀야 하옵니다. 눈길에서 길을 잃은 자라면 말을 타고 서둘렀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 자는 일부러 말에서 내려 걸었사옵니다. 눈길 오르막에서 말의 힘을 아낀 것입니다. 돌아갈 때 빠르게 달리려고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정해놓고 올라간 것이옵니다. 그리고 가죽신 발자국의 보폭이 너무 고루옵니다. 눈 위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서두른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걸었다는 뜻이옵니다. 이 산골에 가죽신을 신은 자가 올 까닭이 없는 데다 빈말을 끌고 올라갔사옵니다. 발자국은 나으리께서 가시려던 큰 고갯길로 이어져 있사옵니다. 이 셋을 합치면 답은 하나이옵니다. 누군가 고개 위에서 나으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에서 눈이 떨어졌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판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행관리가 조용히 칼을 뽑았지요. 이 판관이 도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내가 보기에 저들이 어디에 숨어 있겠느냐. 도리는 고갯길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고개 너머 좁은 목의 바위가 양쪽으로 솟아 있사옵니다. 매복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사옵니다. 위에서 돌을 굴리면 아래에서는 피할 길이 없지요.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행관리에게 명했지요. 원래 길을 버려라. 이 아이가 이끄는 대로 간다. 도리는 동남쪽 골짜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신이 읽어낸 바람과 눈의 논리가 맞다면 이 길이 가장 안전했지요. 뒤에서 호위 군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대체 뭐냐? 이 판관이 도리의 등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마을에서 거지라 불리던 14살 아이의 등 뒤에서 이 판관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품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병서가 여전히 들려 있었지요. 책 귀퉁이에 빼곡히 적힌 아버지의 글씨는 아직 절반도 읽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글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도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읽어야 할 것이 발자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동남쪽 골짜기 길은 도리의 말대로였습니다. 눈이 발목 깊이에 그쳤고 비탈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이 판관 일행은 무사히 산을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은 뒤 이 판관이 호위 군사를 보내 큰 고갯길을 살피게 했지요. 군사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고개 너머 좁은 목의 바위 뒤로 산의 넷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말 두 필이 묶여 있었고 활과 칼을 갖추고 있었사옵니다. 이 판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리가 아니었으면 그 좁은 목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이 판관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내가 목숨을 살렸느니라. 도리는 고개를 숙였지요. 산이 알려준 것이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사옵니다. 이 판관이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임금이 계시는 곳, 큰 기와집 줄지어 선 곳,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도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동생 윤희를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동생도 함께 데려가마. 사흘 뒤 도리는 윤희의 손을 잡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아버지의 낡은 병서가 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녀석이 벼슬아치 꽁무니를 쫓아가는구나. 며칠 못 가서 쫓겨올 게다. 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장간 박서방이 몰래 쌓아준 보리 주먹밥을 품에 안고 윤희 손을 더 꽉 쥐었지요. 송영감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도리야, 내가 읽을 책은 산이 아니라 세상이다. 잘 다녀오너라. 도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습니다. 도리는 난생 처음 산고를 벗어났지요. 들판이 펼쳐지고 장터가 나타나고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물었지요. 오라버니, 저게 다 집이에요. 그렇단다. 도리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눈은 기와지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지요. 길 위에 수레바퀴, 자국, 말발굽의 방향, 장터에 쌓인 곡식 가마니의 수. 산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읽던 눈이 세상의 흐름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들어선 날, 도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성벽 넓은 대로 수백 채의 기와집,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함경도 산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지요. 이 판관의 관아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판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도리보다 한 살 위의 도령이었지요. 준 도령이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산골에서 데려왔다는 아이가 너로구나.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천자문은 떼었사옵니다. 준 도령이 피식 웃었지요. 천자문이라. 여기서는 천자문은 5살에 떼느니라. 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 도령의 방 한쪽에 쌓인 책더미를 보았지요. 산에서는 아버지의 병서 한 권이 전부였는데 여기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이 반짝였지요. 그날 밤 도리는 윤희를 재운 뒤 몰래 준 도령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책을 펼쳤지요. 역사서였습니다. 1장, 2장, 3장. 도리의 눈이 글자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산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한번 보면 잊지 않던 그 기억력이 글자 위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지요. 다음 날 아침 준 도령이 서재에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도리가 책상 앞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지요. 펼쳐진 책은 이미 반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준 도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그 무렵 이 판관은 조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 김대감이 이 판관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지요.
이 판관은 변방 시찰에서 굴량미가 빼돌려지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굴량미의 흐름을 쫓아가면 김대감의 이름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고갯길의 매복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판관이 한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지요. 이 판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정에서 김대감을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판관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도리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이 무영이옵니다. 함경도 변방의 하급 무관이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이 판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 병서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도리가 품에서 낡은 병서를 꺼냈습니다. 이 판관이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지요. 귀퉁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보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리야, 이 글씨를 읽보았느냐? 절반은 알아볼 수 없었사옵니다.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책을 덮어 도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도리는 책을 넘기던 이 판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짐승의 몸짓을 읽던 눈으로 사람의 떨림을 읽고 있었지요.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 쏟아지던 별이 이곳에서는 지붕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요. 도리는 윤희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는 별 대신 읽어야 할 것이 더 많구나. 품 안의 병서가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아버지의 글씨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 판관은 왜 손끝을 떨었는지. 답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도리는 그것을 반드시 읽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한양에 올라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이 판관의 관하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냈지요. 낮에는 준 도령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아버지의 병서를 펼쳤습니다. 석 달 만에 역사서 3권을 통째로 외웠지요. 준 도령이 더 이상 도리를 놀리지 않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정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 여진족이 대규모로 침입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국경 수비대가 무너졌고 여진족 기마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토벌군을 꾸려야 했습니다. 김대감이 자신의 조카 김부사를 선봉장으로 밀었지요. 전쟁 경험이 없는 자였으나 김대감이 군공을 세워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출정 준비 회의가 열렸지요. 함경도 변방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 판관이 보고차 불려왔습니다. 종오품 판관이 당상관들 앞에 선 것이었지요. 이 판관이 고개를 숙이고 아뢰었습니다. 함경도 지형은 평지와 다르옵니다. 산과 골짜기가 얽혀 있고 길이 아닌 곳에 길처럼 보이는 곳이 많사옵니다. 지형을 모르는 자가 군을 이끌면 위태롭사옵니다. 김대감이 코웃음을 쳤지요. 고작 판관 주제에 군사를 논하느냐. 변방 시찰이나 다녀온 것으로 장수 행세를 하려 하다니 분수를 알 거라.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판관을 거들지 않았지요. 김 부사가 선봉장으로 확정되었고 이 판관은 참모로 동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출정 전날 밤 이 판관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함경도 지형을 아는 자가 군중에 필요하다. 너를 데려가고 싶으나
위험한 길이다. 도리가 대답했지요. 제가 자란 땅이옵니다. 제가 가야 하옵니다. 이 판관이 한참 도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내 집사람이 돌볼 것이니 걱정 말거라. 토벌군 3,000명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김 부사가 선봉에 섰고 이 판관과 도리는 후방 참모진에 속했지요. 김 부사는 말 위에서 갑옷을 번쩍이며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지요. 김 부사의 말이 너무 살쪄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말이었지요. 호위 군사들의 칼집도 새 것이었습니다. 실전을 겪어본 적 없다는 뜻이었지요. 보름을 행군하여 함경도에 들어섰습니다. 여진족 김하대가 국경 너머 산악지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찰 보고가 올라왔지요. 김 부사가 군막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이 산속에 있으니 평지에서 기다려 끌어내면 된다. 이 넓은 벌판에 진을 치겠다. 도리가 군막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지요. 이 판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저 벌판에 진을 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판관이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겨울이 풀리는 때이옵니다. 저 벌판은 여름에는 마른 땅이지만 이맘때면 산에서 녹은 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질퍽하옵니다. 비가 한 번만 내리면 사람이고 말이고 무릎까지 빠지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잤으니 아옵니다. 이 판관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김 부사에게 찾아갔지요. 김 부사, 저 벌판은 위험하오. 지형을 아는 자가 진을 치지 말라 하오. 김 부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제가 데려온 아이가 이 고장 출신이옵니다. 김 부사가 껄껄 웃었지요. 아이, 이 판관,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와 놓고 그 아이의 말로 장수의 판단을 흔드시겠다는 것이오. 출정 준비 회의에서도 지형 타령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산골 아이를 앞세우시는구려. 참으로 한심하오. 호위 군사들도 웃었습니다. 이 판관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김 부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3,000 군사가 벌판 한가운데 진을 쳤지요. 도리는 진영 가장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낮게 깔리고 있었지요.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도리가 중얼거렸지요.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날 밤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판관에게 다시 찾아갔지요. 나으리, 내일 비가 내리옵니다. 비가 오면 이 벌판은 진흙탕이 되옵니다. 군사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옵니다. 그때 여진족 김하대가 산에서 내려오면 막을 도리가 없사옵니다. 이 판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부사가 듣지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도리가 조용히 말했지요. 나으리 휘하의 군사만이라도 벌판 동쪽 언덕으로 옮기시옵소서. 언덕은 땅이 단단하옵니다. 바위가 받치고 있어 물이 고이지 않사옵니다. 이 판관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김 부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판관은 석 달 동안 도리의 눈을 보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산을 잇는 눈이 틀린 적이 없었지요. 좋다. 내 휘하 500명만 언덕으로 옮기마. 이튿날 새벽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리의 예측 그대로였지요. 벌판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군사들의 발이 빠졌고 말이 허우적거렸지요. 그때 산 위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쏟아져 내려왔지요. 진흙탕에 빠진 조선 군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김 부사가 말 위에서 소리쳤지만 그의 말도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벌판이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도, 활을 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동쪽 언덕 위에서 도리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이 판관이 옆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덕 위에 500명은 무사했지만 벌판에 2,500 군사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자신이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김 부사를 설득할 방법을 찾았더라면. 하지만 14살 산골 아이의 말을 장수가 들을 리 없었던 것이지요. 이 판관이 도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도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지요. 진흙 벌판 너머로 여진족 기마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리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지요. 눈물 위로 산을 읽던 그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도리가 눈물을 닦고 벌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진흙탕 속의 조선 군사를 짓밟고 있었지요. 하지만 도리의 눈은 기마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 기마대를 보시옵소서. 이 판관이 벌판 쪽을 바라보았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기마대가 벌판 서쪽으로만 몰치고 있사옵니다. 동쪽으로는 오지 않사옵니다. 저들도 이 벌판의 땅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이옵니다. 서쪽은 경사가 져서 물이 빠지기에 말발굽이 덜 빠지옵니다. 동쪽은 물이 고여 더 질퍽하니 저들도 피하는 것이지요.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오지 못하는 동쪽이 우리에게는 방패라는 뜻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도리가 손가락으로 산등성이를 가리켰지요. 저 기마대의 수가 줄고 있사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줄이었는데 지금은 서너 줄이옵니다. 나머지가 어디로 갔겠사옵니까? 산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언덕의 뒤쪽을 치려는 것이지요. 이 판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뒤를 친다고? 기마대가 벌판에서 정면만 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을 묶어 두려는 것이옵니다. 본대가 산을 타고 돌아오면 반십경 안에 이 언덕 뒤에 다 사옵니다. 이 판관이 급히 군사를 돌아보았지요. 500명이 언덕 위에 있었으나 뒤쪽은 무방비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느냐? 도리가 언덕 뒤편 지형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뒤로 좁은 골짜기가 하나 있사옵니다. 제가 어릴 적 토끼를 쫓아 들어간 적이 있지요. 양쪽이 바위 벽이고 한 번의 말 두 필이 겨우 지나갈 넓이옵니다. 저 골짜기 입구에 군사를 매복시키면 기마대가 좁은 목에 들어서는 순간 앞뒤를 막을 수 있사옵니다. 이 판관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다. 100명을 골짜기 입구에 배치하여라. 도리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언덕 뒤로 달려갔지요. 골짜기 입구에 도착하니 도리의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양쪽 바위 벽이 높이 솟아 있었고 길은 좁았지요. 도리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시옵소서. 저기 골짜기에 들어서면 위에서 돌과 화살을 쏘듯이옵소서. 절대 먼저 나서지 마시옵소서. 적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옵니다. 군사들이 어린아이의 말에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지요. 그중 한 군사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가 장수 노릇을 하는구나.
이 판관이 뒤따라오며 말했지요. 이 아이의 말을 따르거라. 내가 보증하마. 반 식경이 지났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리의 예측대로 여진족 기마대가 산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마대가 좁은 골짜기로 들어섰지요. 한 줄로 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숨을 죽였지요. 기마대의 절반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리가 손을 내렸습니다. 바위 위에서 돌이 쏟아졌지요.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좁은 골짜기 안에서 말이 뒤엉키고 기마병들이 떨어졌지요. 뒤에서 오던 기마대는 앞이 막히니 돌아서려 했으나 골짜기가 좁아 말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반 식경 만에 골짜기에 여진족 기마대가 괴멸되었지요. 나머지는 산 너머로 도주했습니다. 언덕 위의 군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까 투덜거리던 군사가 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14살 아이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벌판의 전투도 끝이 났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물러갔지요. 하지만 피해가 참혹했습니다. 3,000 군사 가운데 1,500이 넘는 군사가 진흙탕에서 쓰러졌지요. 김 부사는 살아남았으나 갑옷이 진흙으로 뒤덮인 꼴이었습니다. 김 부사가 이 판관을 노려보았지요. 어찌하여 내 명 없이 군사를 언덕으로 옮겼느냐? 이 판관이 대답했습니다. 옮기지 않았으면 500도 함께 전멸했을 것이요. 김 부사가 이를 갈았지만 더 말하지 못했지요. 언덕에 500명과 골짜기에 전과가 없었으면 이 전투는 완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군막 구석에서 아버지의 병서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귀퉁이에 빼곡한 글씨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석 달 동안 한양에서 책을 읽은 덕에 전에는 알아볼 수 없던 글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을 읽었지요. 이 기록을 남기노라. 군량이 빠져나가는 경로를.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으려 했으나 먹이 번져 알아볼 수 없었지요. 그때 군막의 천이 걷히며 이 판관이 들어왔습니다. 도리의 손에 들린 병서를 보았지요. 그리고 촛불에 비친 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낸 얼굴이었지요. 이 판관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지요. 이 판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내 아버지는 하급 무관이 아니었느니라. 함경도 북방방어선의 전략을 짜던 참모였다. 그런 분이 왜 이 산골에서 쫓겨나 돌아가셨겠느냐? 뇌물을 안 바쳐서가 아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도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옵니까? 이 판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지금은 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 병서에 남긴 글씨를 내가 다 읽을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도리는 손에 들린 병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빼곡한 글씨가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도리는 병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도리는 반드시 읽어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진흙 벌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아직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진흙 벌판의 참상이 드러났지요. 쓰러진 군사들의 갑옷이 진흙에 묻혀 있었고 부러진 창과 화살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은 1,500이 채 되지 않았지요. 김 부사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판관이 제멋대로 군사를 옮긴 것이 눈의 가시였지요. 하지만 언덕에 500명과 골짜기에 전과가 없었으면 이 전투는 완패였습니다. 지금 이 판관을 벌하면 남은 군사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이었지요. 김 부사는 끓는 속을 사기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한양에 돌아가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한양에 돌아가면 이 판관을 군율로 다스리겠다. 김 부사는 패전의 책임을 이 판관에게 돌리려 했지요. 자신이 벌판에 진을 친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요. 여진족 김하대가 물러간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정찰 군사가 돌아와 보고했지요. 적이 북쪽 산골짜기에 다시 모이고 있사옵니다. 수가 늘었사옵니다. 이틀 안에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이옵니다. 군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1500명으로 더 많아진 적을 상대해야 했지요. 김 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퇴한다. 한양으로 돌아가 지원군을 요청하겠다. 이 판관이 고개를 저었지요. 후퇴하면 함경도 백성이 모두 짓밟히요. 우리가 물러나면 여진족이 마을마다 불을 지를 것이요. 김 부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1500으로 어찌 싸우겠다는 것이냐. 그때 군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방법이 있사옵니다. 군막에 천이 거쳤습니다. 도리가 서 있었지요. 김 부사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또 이 아이냐. 이 판관, 전쟁터에 아이를 세우는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가. 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군막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여기가 적이 모여있는 북쪽 골짜기이옵니다. 이 골짜기는 서쪽으로 출구가 하나, 남쪽으로 출구가 하나이옵니다. 장수들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도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골짜기 서쪽 입구 너머에 마른 억새밭이 있사옵니다. 이맘때 억새는 바싹 말라 있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오후가 되면 서풍이 부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는 뜻이옵니다. 도리가 손가락으로 바람의 방향을 그렸지요. 서쪽 억새밭에 불을 놓으면 서풍을 타고 연기와 불이 골짜기 안으로 밀려 들어가옵니다. 적의 말은 불과 연기를 두려워하옵니다. 놀란 말들이 남쪽 출구로 쏟아져 나올 것이옵니다. 도리가 남쪽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남쪽 출구는 좁사옵니다. 말 서너 필이 겨우 나란히 달릴 넓이지요. 그 출구 양쪽 높은 바위 위에 궁수를 매복시키면 쏟아져 나오는 적을 위에서 쏠 수 있사옵니다. 좁은 길에서 적은 피할 곳이 없사옵니다. 군막이 조용해졌지요. 장수들이 바닥에 그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판관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의 말이 맞소. 내가 변방 시찰 때 그 골짜기를 지나온 적이 있소. 지형이 아이의 말과 다르지 않소. 늙은 군관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바람을 쓴 전법은 옛 병서에도 나오는 것이요. 허나 바람의 방향과 때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법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도리가 대답했지요. 제가 이 산에서 14해를 살았사옵니다. 이 골짜기의 바람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김 부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지요. 산골 아이의 작전을 따른다는 것은 섬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후퇴하면 함경도를 내주는 것이고 정면 대결은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김 부사가 입을 열었지요. 좋다. 하되 이 작전이 실패하면 이 판관과 이 아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도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더했지요.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불을 놓는 시각이 중요하옵니다. 서풍이 가장 강해지는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신시이옵니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옵니다. 그리고 만약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 불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사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남쪽 출구 뒤편 개울을 확인해 두어야 하옵니다. 늙은 군관이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격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리는 군막을 나섰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도리가 눈을 감고 바람의 세기를 느꼈지요. 산에서 자란 아이의 온몸이 바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지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부터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도리의 작전대로 두 무리로 나뉘었지요. 첫째 무리 300은 서쪽 억새밭으로, 둘째 무리 500은 남쪽 출구 양편 바위 위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700은 남쪽 출구 뒤편에서 대기했지요. 도리는 첫째 무리와 함께 서쪽 억새밭으로 갔습니다. 이 판관이 따라 나섰지요. 도리야,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있느냐? 불을 놓는 시각과 위치를 제가 직접 정해야 하옵니다. 바람은 시시각각 바뀌옵니다. 잘못 놓으면 불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옵니다. 이 판관이 더 말리지 않았지요. 서쪽 억새밭에 도착했습니다. 도리가 억새를 한 줌 뽑아 손으로 비벼보았지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스러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타겠사옵니다. 도리는 억새밭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폈지요. 군사들이 도리의 뒤를 따라다니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리가 세 곳에 나뭇가지를 꽂았지요. 이 세 곳에 동시에 불을 놓으시옵소서. 이 자리들은 억새가 가장 빽빽하고 골짜기 입구와 일직선이옵니다. 바람을 타면 불이 골짜기 안으로 곧장 밀려 들어가옵니다. 해가 중천을 넘었습니다. 도리는 한쪽 무릎을 꿇고 풀잎을 세워 바람의 방향을 읽었지요. 아직 바람이 약했습니다. 아직이옵니다. 한 식경이 지났지요. 도리가 다시 풀잎을 세웠습니다. 풀잎이 동쪽으로 확 누웠지요. 서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의 흐름을 읽었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옵니다. 군사들이 부싯돌을 쳤지요. 세 곳에서 동시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른 억새가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서풍이 불기를 밀었습니다. 연기가 검은 벽처럼 일어나 골짜기 입구를 향해 밀려 들어갔지요. 골짜기 안에서 말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여진족 기마대의 말들이 연기와 불빛에 놀라 날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예측대로 말들이 남쪽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불과 연기가 서쪽과 북쪽을 막고 있었으니 빠져나갈 곳은 남쪽뿐이었습니다. 남쪽 출구에서 기다리던 궁수 500이 시위를 당겼지요. 좁은 출구로 쏟아져 나오는 기마대를 양쪽 바위 위에서 내리쏘았습니다. 좁은 길에서 말이 뒤엉키고 기마병이 떨어지고 뒤에서 밀려오는 말이 앞에 말을 밟았지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지요. 바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풍이 잠깐 멈추더니 남풍이 끼어들었지요. 불길의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연기의 일부가 남쪽, 그러니까 조선 궁수들이 있는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지요. 궁수들 사이에서 비명이 올랐습니다. 연기가 온다. 눈을 뜰 수가 없다. 바위 위의 궁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이대로 두면 내복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관이 도리를 돌아보았지요. 어찌하느냐? 도리가 남쪽 출구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개울이 옵니다. 어제 확인해 둔 개울이 옵니다. 도리가 군사 10명을 이끌고 뒤편 개울로 달렸지요. 개울 하류에 비버가 쌓아놓은 것처럼 나뭇가지와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소리쳤지요. 저 둑을 무너뜨리시옵소서. 물이 쏟아지면 억새밭 남쪽 가장자리에 불이 꺼지옵니다. 군사들이 창과 손으로 둑을 허물었습니다.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지요. 물줄기가 억새밭 남쪽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불길이 지직거리며 꺼졌지요. 남쪽으로 밀려오던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궁수들이 다시 눈을 떴지요.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다시 쏟아졌지요. 좁은 출구에서 빠져나오던 여진족 기마대가 다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전투가 끝났습니다. 골짜기 안에 여진족 기마대가 괴멸되었지요. 살아남은 적들은 북쪽 산 너머로 도주했습니다. 조선군의 피해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지요. 벌판 전투에서 1500을 잃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이 작전을 짠 것이 저 아이라고? 그 아이가 바람이 바뀌는 것까지 대비해 두었다더라. 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 도리는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가까이서 본 것이었습니다. 적이라 해도 사람이었지요. 도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판관이 다가와 옆에 앉았지요. 아무 말 없이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리가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저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안 것이옵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안 것이옵니까? 이 판관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이니라.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장수와 가짜 장수의 차이다.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 안의 병서가 느껴졌지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전쟁을 아는 사람이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 도리는 그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짜기 위로 번지고 있었지요. 타다 남은 억새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토벌군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문 앞에 백성들이 몰려 나왔지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김 부사를 향한 것이었지요. 김 부사가 말 위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진족을 물리친 영웅인 듯 의기양양했지요. 도리는 군사들 틈에 섞여 걸었습니다. 아무도 도리를 보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조정에 전공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김 부사의 이름이 첫 줄에 적혀 있었지요. 화공 작전을 구상하고 지휘한 공이 김 부사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관의 이름은 없었지요. 도리의 이름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이 판관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판관은 선봉장의 명을 거스르고 독단으로 군사를 이동한 죄로 의금부에 출두하라. 이 판관이 끌려가기 전
도리에게 한마디를 남겼지요. 준이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내 아비책을 지켜라. 도리는 이 판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도령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이미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리가 말했지요. 도령님, 진실을 임금께 올려야 하옵니다. 준도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사간원이다. 사간원이요. 사간원은 임금께 직접 간원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김대감도 사간원의 상소는 막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동문 중에 사간원에 계신 서직각이라는 분이 있다. 그날 밤 둘은 서직각을 찾아갔지요. 서직각이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간원에서 상소가 올라갔지요. 함경도 전투의 전공이 왜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대감이 즉시 움직였지요. 사간원의 상소를 묵살하려 했습니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조정에 울렸지요. 근거 없는 상소로 공신을 모함하는 것이요. 사간원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요. 하지만 서직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군사 500이 증인이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작전을 직접 세운 자가 있사옵니다. 그 자가 직접 아뢰기를 청하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그 자가 누구냐? 14살 아이이옵니다. 조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들이 코웃음을 쳤지요. 김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어전에 세우겠다는 것이요? 조정을 희롱하는 것이요. 임금이 손을 떴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지요. 들어오게 하라. 어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리가 들어섰지요. 맨발에 낡은 옷을 입은 14살 아이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비단 관복 사이에 누더기 한 벌이 서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비웃었지요. 이것이 전쟁의 공신이란 말이오? 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진을걸판에서 1500 군사가 쓰러지던 그 장면이 떠올랐지요. 그때보다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도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화공 작전을 세웠다는 아이냐? 그렇사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작전을 세울 수 있었느냐? 도리가 대답했지요. 소인은 함경도 산골에서 태어나 14해를 살았사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불이 어디로 번지는지, 땅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산이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리가 말을 이었지요. 진을 걸판에 진을 치면 아니 된다고 말씀드렸사옵니다. 하지만 김 부사께서 듣지 않으셨사옵니다. 1500 군사가 진흙탕에서 쓰러졌사옵니다. 그 뒤에 남은 군사로 화공 작전을 세운 것이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이의 말을 어찌 믿겠사옵니까? 전쟁터에서 겁에 질린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에게 물었지요. 증거가 있느냐? 그때 서직각이 나섰습니다. 전하, 함경도 전투에 함께한 군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아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본 자들이 알 것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게 하라. 어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늙은 군관 하나와 군사 둘이 들어섰지요. 늙은 군관은 함경도
전투에서 도리의 작전을 직접 지켜본 자였습니다. 전투의 흙먼지가 아직 갑옷에 남아 있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본 것을 말하여라. 첫 번째 군사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진을 벌판에 진을 치면 아니 된다고 처음 말한 자가 이 아이였사옵니다. 김 부사께서 듣지 않으셨사옵니다. 비가 내리자 벌판이 진흙탕이 되었고 2500 군사가 꼼짝 못하고 쓰러졌사옵니다. 두 번째 군사가 이었지요. 화공 작전을 세운 것도 이 아이였사옵니다. 억새밭 어디에 불을 놓을지, 바람이 언제 가장 세게 부는지, 궁수를 어디에 배치할지 모두 이 아이가 정했사옵니다. 늙은 군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전하, 소인은 30년을 군에서 보냈사옵니다. 바람이 바뀌어 연기가 아군 쪽으로 밀려왔을 때 장수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사옵니다. 이 아이가 개울둑을 무너뜨려 불을 끄지 않았으면 궁수 500이 죽었사옵니다. 30년 동안 많은 장수를 보았으나 이 아이 같은 눈은 처음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지요. 임금이 먼저 말했습니다. 셋의 증언이 같구나. 김 부사의 전공보고와는 다르다. 김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할 말이 있냐? 도리가 고개를 숙이고 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병서를 꺼냈지요. 전하, 전공에 대해서는 군사들이 말씀드린 그대로이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뢰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어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책은 소인의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소인에게 이 말을 남기셨사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이 책을 버리지 마라.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인은 이 책을 버리지 않았사옵니다. 이 책이 소인에게 산을 잇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전쟁터에서 바람을 잇는 법을 알려주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신 것 같사옵니다. 소인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직접 보아 주시옵소서.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지요. 그 책을 가져오너라. 내관이 병서를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귀퉁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굴량미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기록, 수송 경로를 추적했다는 내용.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안쪽 표지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표지가 두 겹이구나.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겉표지와 속표지 사이를 벌렸지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접혀 나왔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지요. 굴량미 수송 경로, 중간 창고의 위치, 장부 조작의 내역. 그리고 마지막 줄.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서 눈을 들어 조정을 둘러보았지요.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 김 대감이었지요. 김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이 밀서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전이 고요했지요. 김 대감. 이 밀서에 경 이름이 적혀 있다. 해명하라. 김 대감이 벌떡 일어섰지요. 거짓이옵니다. 죽은 하급 무관의 낡은 책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이 판관과 저 아이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대감, 과인이 아직 하급 무관이라 말하지 않았느니라. 밀서에도 직함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경은 어찌 이 사람이 하급 무관인 줄 아느냐?
김대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지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도리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무영이옵니다. 임금이 좌승지에게 명했습니다. 병조관원 기록에서 이무영을 찾아라. 좌승지가 기록을 가져왔지요. 임금이 펼쳐보았습니다. 이무영, 함경도 북방방어 총책산하 전략참모, 직위해제 사유, 직무태만 및 허위 보고, 직위해제 상신자 김경수. 임금이 기록에서 눈을 들었지요. 밀서에는 굴량미 횡령을 보고했으나 묵살되었다고 적혀 있다. 기록에는 직무태만과 허위 보고라 적혀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올린 자가 경이다. 김대감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전하, 통촉하여.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굴량미를 빼돌려 변방 군사를 굶겼고 이를 고발한 참모를 모함하여 쫓아냈으며 이번 전쟁에서는 조카를 선봉장에 앉혀 1500 군사를 잃게 하고 전공마저 거짓으로 올렸느니라. 김경수를 의금부에 하옥하라. 김 부사의 거짓 전공고를 삭제하고 이무영의 직위를 복권하라. 그리고 이 판관을 즉시 석방하여 이리로 데려오너라. 김 대감이 끌려나갔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요. 잠시 뒤 어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판관이 들어섰지요. 의금부에서 며칠을 보낸 탓에 관복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등은 꼿꼿했지요. 이 판관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 이 판관, 전하를 배웁니다. 임금이 말했지요. 경이 옳았느니라. 함경도 지형이 위험하다 한 것도 군사를 언덕으로 옮긴 것도 옳았다. 경의 판단이 아니었으면 군사 500마저 잃었을 것이다. 임금이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판관에게 씌워진 군율 위반의 죄를 거짓으로 판명하여 삭제하라. 그리고 품계를 올려 종산품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라. 이 판관이 이 말을 바닥에 대었지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일어서라. 이 판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어전 한쪽에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 판관의 눈이 붉어졌지요. 도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 시작된 둘의 인연이 어전에서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전 밖에서 급보를 든 전령이 뛰어들어왔지요. 전하, 함경도 북방에서 급보요입니다. 여진족이 다시 남하하고 있사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3배가 넘는 규모라 하옵니다. 어전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대감이 오랜 세월 굴량미를 빼돌리고 북방 방어선에 제 사람만 앉혀놓은 탓이었지요. 방어선은 겉만 남아 있었고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기에 여진족이 그 허술함을 놓칠 리 없었지요.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군을 이끌 장수도 전략을 세울 참모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조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책을 내어라. 침묵이 흘렀지요. 도리가 엎드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조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하나가 소리쳤지요. 아이가 또 나서느냐? 어전을 무엇으로 아느냐? 임금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말하여라. 도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전하, 여진족 기마대는 빠르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 군대가 역부족이옵니다. 하지만 기마대에게는 약점이 있사옵니다.
말은 대신 한 길로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계속하여라. 도리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족이 남아하는 길은 크게 세 갈래이옵니다. 서쪽 강변길, 가운데 고갯길, 동쪽 산등성이 길이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남기신 병서에 이 세 갈래 경로가 모두 적혀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이 땅에서 자랐으니 그 길의 지형을 아옵니다. 도리가 세 갈래의 길을 하나씩 가리켰지요. 먼저 서쪽 강변 길이옵니다. 이맘때 상류의 산에는 눈 녹은 물이 고여 있사옵니다. 상류 두세 곳을 터뜨리면 강변 길이 범람하옵니다. 기마대가 물속에서 달릴 수는 없사옵니다. 도리가 두 번째 길을 가리켰습니다. 가운데 고갯길 양쪽에는 마른 잡목숲이 있사옵니다. 이 숲에 불을 놓으면 연기가 고갯길을 뒤덮사옵니다. 말은 연기 속을 뚫고 달리지 못하옵니다. 도리가 세 번째 길을 가리켰지요. 그러면 여진족은 동쪽 산등성이 길로만 내려올 수 있사옵니다. 한 갈래로 몰리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갈래에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도리가 고개를 저었지요. 동쪽 산등성이 길은 길이가 40리이옵니다. 이 40리를 하나의 긴 덫으로 만드는 것이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리가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어릴 적 산에서 토끼를 잡을 때 토끼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작은 덫을 놓았사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덫이지만 연달아 만나면 토끼는 지치고 겁을 먹고 결국 걸리옵니다. 이것을 40리에 펼치는 것이옵니다. 도리가 동쪽 길 위에 점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에서는 양쪽 비탈의 돌을 미리 깎아 놓사옵니다. 기마대가 지나갈 때 밧줄을 당기면 낙석이 쏟아지옵니다. 기마대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두만 멈추게 하는 것이옵니다. 선두가 멈추면 뒤가 밀리고 대열이 흐트러지옵니다. 두 번째 점을 찍었지요. 5리를 더 가면 좁은 길 양쪽에 큰 나무들이 서 있사옵니다. 이 나무의 밑동을 미리 반쯤 잘라 놓사옵니다. 기마대가 지나갈 때 밧줄로 당기면 나무가 길 위로 쓰러지옵니다. 마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옵니다. 앞이 막히면 뒤엉키고 뒤엉키면 대열이 끊기옵니다. 세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5리를 가면 길이 살짝 내리막이 옵니다. 이 내리막 구간에 밤새 물 뿌려 얼려 놓사옵니다. 이맘때 밤이면 물이 어옵니다. 얼음 위에서 말발굽은 미끄러지옵니다. 기마병이 속도를 내다가 얼음 구간을 만나면 말이 넘어지고 뒤따르는 말이 앞에 말을 밟사옵니다.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을 찍었지요. 이렇게 40리 동안 낙서, 쓰러지는 나무, 얼음판, 가시 울타리를 번갈아 만나게 하옵니다. 하나하나는 기마대를 전멸시킬 힘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40리를 달려오는 동안 말은 지치고 군사는 겁을 먹고 대열은 무너지옵니다. 도리가 40리 길의 끝에 큰 점을 찍었습니다. 40리 끝에 우리 본대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지치고 흐트러진 적을 온전한 군사가 맞는 것이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 아니옵니다. 임금이 한참 바닥 그림을 내려다보았지요. 산 전체를 덫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이 병서에 지형을 아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고 쓰셨사옵니다. 소인은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산이 싸워주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어 조정 대신들을 둘러보았지요.
이 전략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늙은 병조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을 아는 자가 산을 무기로 쓰는 것이옵니다. 허점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 전략대로 시행하라. 도리를 북방 방어 참모에 임명한다. 대신 하나가 소리쳤지요. 전하, 14살 아이를 참모로 삼으시다니 전례가 없사옵니다.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1500 군사의 목숨을 살렸고 여진족 기마대를 괴멸시켰느니라.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되느니라. 보름 뒤 도리의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동쪽 산등성이 길로 몰려들었지요. 40미의 연수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석의 선두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무의 대열이 끊기고 얼음판의 말이 미끄러지고 가시 울타리에 발이 묶였지요. 40미를 빠져나왔을 때 여진족 기마대는 만신창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조선군이 단 반나절 만에 전투를 끝냈지요. 여진족은 북으로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 함경도 북방에 다시 침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지지요. 전쟁이 끝난 뒤 임금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리가 엎드려 대답했지요. 함경도 산골 아이들이 겨울에 굶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지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과인에게도 이 나라에도 내 눈이 필요하다. 도리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도리는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사천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솔껍질 죽으로 겨울을 버티던 14살 아이의 눈이 나라의 눈이 된 것이었지요. 도리가 임금 곁에 있는 동안 함경도 산골에서 보릿고개에 굶어 죽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배고픔은 치욕이 아니었지요. 세상을 바꿀 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하였지요. 도리가 솔껍질 죽으로 버틴 겨울은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 세상을 잇는 눈을 주기 위한 시련이었지요. 배고픔을 아는 자만이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알고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백성의 아픔을 알 수 있사옵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난 자는 낮은 곳을 모릅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올라간 자는 그 추위를, 그 배고픔을, 그 눈물을 잊지 못하지요. 잊지 못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이고 돌아보는 자가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